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외환시장 어지럽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움직임만 봐도 그렇고요. 이분과 또 이런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에서요 그렇게 금이랑 달러를 사재기를 한대요. 금이랑 달러. 네, 안전자산 쪽으로 확실하게 좀 마음을 돌려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인데요. 뭐 비트코인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들 네. 어찌됐건 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흔들림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외환시장이 또 어지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 1194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또 1190원대를 뚫었습니다. 이게 가지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그나마 이제 환율이 조금 이렇게 꺾이고 뭐 기술적으로는 5일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고 해서 이제 좀 조정다운 조정이 한번 오나 싶었는데 지금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죠. 지금 환율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시장 참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증시도 좀 이렇게 힘을 받으려면은 이 환율 상승, 뭐 글로벌리는 달러 강세가 좀 이렇게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우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우선 예고편으로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첫 번째 슬라이드. 이 왼쪽 위에 무역가중 광범위 달러 인덱스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쪽은 유로존하고 미국의 종합 PMI 그리고 이쪽은 유로달러 일간 차트인데 이 세 개를 보면은 제 일감은 야 여기서 달러가 더 강하게 갈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XY 달러 인덱스 선진 6개국이 아닌 26개국 거의 뭐 대부분의 통화가 포함됐죠. 그리고 무역 가중 치료 한 건데 지금 이 레벨 자체가 여기 보세요. 2002년 고점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2002년부터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한 2007년까지 우리가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때죠. 그때 참 우리가 이 한 6년 가까운 세월 글로벌 달러 약세라고 얘기했던 시절 지금 뭐 그 시절 왜 그랬던가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달러 오르는 거 뭔가 어수선하면 달러는 귀해져요. 그걸 확인했고 그 이후 양적 완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달러가 좀 약해지다가 쭉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에 본격적으로는 2014년 하반기 유가 폭락, 뭐 원자재 폭락과 더불어서 나왔던 드라기의 이른바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연준은 매파적, 나머지 중앙은행들은 비둘기적. 그래서 달러 강.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달러 약 작년 2월부터 다시 쭉 했다가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그림이 올라간다면 뭔가 좀 발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동안에 이제 최근 한 1년 정도의 흐름이 그랬죠. 연준이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요. 전통적인 어떤 금리 격차 이론. 그걸로 설명하기보다는 왜 달러가 강하지? 그럼 2017년에는 왜 달러가 또 약했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좋아요 했던 것도 있지만 2017년에는 미국 지표가 안 좋았어요. 유로존보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또 미국은 좋은데 유로존은 안 좋았단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분, 끝부분 보시면 자, 이제 종합 PMI, 우리 요즘 PMI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구매적 관리 지수란 거. 월말쯤 되면은 나오고 중국 PMI도 시장에 모멘텀으로 작용하는데 그동안 이 노란색의 미국이 훨씬 유로존보다 높은 레벨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역전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이런 생각을 아니 도대체 미국 경기가 유로존보다도 안 좋아지고 있는 거야? 트 대통령 트위터에는 맨날 경기 좋다는 소리만 들리는데 자 그럼 또 하나 조심할 거 뭐 매체가 어디니까 중요하지 않고 이쯤 되니까 달러와 롱 포지션 그럼 청산될까? 이런 얘기. 저의 지론입니다. 종이신문, 공영방송 8시나 9시 뉴스에 환율, 주가, 금리 관련해서 뭔가 전망이랍시고 나오면 거꾸로 가시면 최고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 시장에 몸담아온 지 한 20, 30년 되는데 그거는 뭐 예외가 없었습니다. 세상사 돌아가는 거 알려면 우리가 뉴스를 안 볼 수가 없고 신문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만 네. 이 답 없는 이쪽에 가지고 신문에서 감히 그리고 재수 좋으면 800원도 안 들어요. 누가 보다가 흘려놓은 거 있으면 공짜로 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래 유동성 장수가 계속 될 거구나. 달러 롱 포지션 청산되면 달러 약세가 였구나라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자, 그다음 이 부분이죠.
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유로는 계속 약해지는 흐름이 보이는데 네. 이 흐름에서 이제 자꾸 생각되는 게 왜 최근 들어서 유럽 지표 안 좋아 드라기 총재 같은 22 관계자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우리는 양적 완화 돼야 될 것 같아. 또 뭐 TLTR을 또 할 거야. 뭐 이런 소리만 하면은 제 일감은 유로가 더 약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에브리바디 유로숏이구나. 모두가 이미 유로는 매도 치고 있고 달러는 불끈 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야 그렇다면은 유로가 강으로 돌 말을 바꿔서 달러가 약세로 돌 만한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 시장 한번 뒤집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요인을 본다면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도 한참 가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달러는 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라면은 달러가 약해지기를 원할 텐데 라는 생각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거예요. 지난주 조금 한 사나흘 요렇게 좀 조정받는가 싶었던 게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네. 분명 지금 시장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국면은 맞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원대 초반에 오니까 강하게 결제 수요도 들어오고 사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달러 강세 느낌으로는 끝물인 것 같은데 마지막 시세 무섭잖아요. 이 달러 강세도 지금 마지막 시세를 앞두고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을 차라리 주저앉혀 주기 위해서는 주식이라도 팍팍 가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0,000개 가까이 팔아가면서 현선물 막 팔아가는 와중에 아직 이제 뭐 1시간 겨우 남았습니다만 1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장 마감 전에 이러다가 오늘 2,000 지지도 아닌 말로 불투명한 이런 장인이 환율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다 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달러를 붙들고 있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오늘 2020포인트대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지 궁금하고요. 외환시장 두루두루 분위기 짚어주셨어요. 하나 또 궁금했던 게요. 드디어 네. 미국 측에서 환율 보고서를 네. 공개를 했습니다. 예. 원래 한 4월경에 나올 줄 알았는데 글쎄, 많이 늦었어요. 네, 한 달 정도 뒤늦게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게 좀 쇼크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 환율 조작국에는 미포함시켰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은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았고요. 중국은 의외이긴 했었어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요? 글쎄, 이제 만약에 글쎄 저도 뭐 한 달 평소보다 여느 때보다 한 달 넘게 지금 발표가 났는데 네. 궁금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뭘 이렇게 간보지? 손볼 게 없는데. 이걸 무슨 카드로 쓰려고 이러지? 이런 예, 느낌이었어요. 그런 어떤 네. 그게 있었어요. 중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환율 조작국으로 자기들이 지정한다면은 이거는 뭐 룰도 원칙도 없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세 가지 조건에 중국도 한국도 해당 안 됩니다. 우리는 겨우 하나, 대미 무역 수지 좀 흑자 내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그렇다면은 명색이 그렇게 해갖고 저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자기들이 제시했던 기준하고 상관없이 환율 조작국 지정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관찰 대상국에 뭐 베트남, 베트남,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 하나 어디 들어갔더라 뭐 한 2군데가 빠지고 4군데가 들어가면서 그런 식의 했는데 그거 관련했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중국에 그걸 받아내려고 했나? 뭐 그런 정도인데 관찰 대상국은 그거 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으로서도 별 수 없었다. 관찰 대상국 환율 보고서 갖고는 그 대신 이제 위안 환율 흐름이 주목됩니다. 보시죠. 지금 어쨌거나 구어슈칭 굉장히 중국 내 실세입니다.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수장이니까 인민은행 당석이고요. 뭐 그런 식이면은 근데 거기서도 강하게 구두 개입을 하오면서 이렇게 주춤주춤 했는데 환율 보고서도 나오고 했으니까 아닌 말로 10월까지 또 시간 번 거예요. 좀 위안 약세 좀 가도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또 프록시 개념으로 달러 환율이 뜨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 정도. 네. 뉴욕장 얘기 이번에 증시 네. 쪽으로 진단을 돌려보면요. 다우지수가 밤사이 한 237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역시나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태롭다라는 느낌도 일각에서는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뭐 레벨상으로는 외우기 쉽습니다. S&P 500이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나 2,800이 키 레벨인데요. 거기가 다시 무너지느냐? 2,800은 S&P 500 올라올 때도 꽤나 힘들었던 레벨인데요. 네. 자, 밤사이에는 이제 다우가 제일 이렇게 낙폭이 컸으니까 다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은 막 그냥 심플하게 차트에다가 50일하고 200일선만 띄웁니다. 뉴욕 친구들이 이것만 보고 있는데다가 알고리즘에도 이걸로 주문이 나가니까 지금 한눈에 보이시죠? 또 200일선 공방입니다. 200일선 공방인데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작은 미니급의 더블 바텀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들어가시고 오히려 눈에 이 큼지막한 더블 탑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200일선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다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좋았고 팽 주식들은 다 올랐어요. 그 와중에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좋고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을 가면서 미끄러지는 그런 그림. 저는 요즘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예? 트위터에다가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올리고 갑자기 시 주석은 내 친구 이러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서로 협력을 해야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야라고 트위터에 한 방만 올리면은 시장은 금방 살아날 것 같다라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안 되면 또 연준 제롬 파월 또 의장 또 백악관 뒷담으로 끌고 가서 한 방 쥐박으면서 금리 내려라고 해서 된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벨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우리 지수 흐름이 이렇죠.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시죠. 오전 한 10시 좀 못 돼서 올린 그림입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낙폭은 비슷하니까요. 결국은 뭐죠? 우리가 이때 봤던 1985, 1984 이때 이중바닥 찍었던 1레벨까지는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그러면 3중바닥 나오면은 베스트 시나리오. 그런 상황이죠. 여기 자꾸 펀더멘털리 접근하는 특히 우리 정권가에서 접근하는 우리 PBR이나 PER 같은 게 글로벌리 너무 낮아요. 자꾸 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네. 낮은 건 우리가 낮은 거고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남들보다 왜 PBR이 왜 이렇게 낮을까? 왜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을까? 그럼 자산 가치가 계산 잘못됐을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둬보시죠. 전부 부품하게 지금 대차대조표에 썩은 자산도 그냥 멀쩡한 걸로 다 해놨더라면은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이 캔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래꼬리는 달려요. 아래꼬리는 달리지만 좌우지간 이런 상황으로 흘러내리는 만약에 최근에 이 흘러내리는 이 와중에 이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게끔 했던 주체가 연기금이라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늘 경험했다시피 빠질 자리에서 덜 빠지게 막아놨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수급 상황 체크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그거 하죠. 그리고 그동안 뭐 조심스럽게 방송했습니다만 또 이 마당에 또 이 말씀 드리면 저한테 돌아올 건 욕밖에 없는 건 알지만 굳이 지금 주식 하셔야 됩니까? 굳이 지금 하셔야 되냐고요. 미국, 중국 어떻게 튈지 모르는 저런 와중에 우리 경기 상황, 우리 지표, 우리 체감 경기, 우리 기업 분위기, 우리 사회 분위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새 거 안 사더라도요.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인 거죠. 사실 저희도 새 건 잘 안 사요, 요즘. 민영의 우리 그러면 솔직하게 갑시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손절 레벨 딱딱 지키고, 예? 그거 목표 수익률 기다렸다가 털고 아니죠. 우리 한 5% 먹으면 나오고 빠질 때는 한 20%까지도 견딜 수 있는 게 버티고, 우리 네. 버티고 하는 그게 우리 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체질 아닙니까? 뭐 버티는 거죠. 그러네요. 몇 년 또. 버티면 또 원위치 오니까. 네. 저도 뭐 개미 대표 주자 중 하나로서 또 막상 그렇게 모든 원칙을 지키고 투자하지 못했다는 건 압니다. 지금 장에서 일단 뭐 소장님께서는 굳이 주식 투자를 해야겠느냐, 좀 구름 거치고 어둠 거치고 그때쯤 빛 볼 수 있을 때쯤에 달려들어도 확률 싸움인데 그렇게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좀 갈만하다 싶으면 소장님께서 이제 좀 사보시죠,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저도 그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친구는 맨날 못가 소리만 한다는 소리도 저도 듣기는 싫어요. 지난번에 또 한번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조금 낙폭은 좁히고 있는데요. 종가까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